대한민국 현대사의 많은 인물들은 그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러니 부디 다양한 자료를 접하고 공부하여 자신만의 역사적 가치관을 형성하길 바랍니다. 오디션 그만춥니다. 하나, 둘, 셋. 오, 빨라도 따라오네. 반장 인사부터 해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역사 수업 24번째 시간입니다. 야, 진짜 많이 했다, 그지? 언제 벌써 24번째 시간이 됐냐. 이번 시간의 수업 주제는 바로 뭐냐면요,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전쟁인지 여러분이 다 알겠죠? 이번 시간에 6.25 전쟁 얘기할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최대 비극이죠.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슬픈 게 뭐냐면요, 둘 중에 누가 이기고 있어도 우리가 마냥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결국 따지고 보면 같은 동포들이잖아요. 근데 그 같은 동포들이 사상과 이념이 문제로 갈라서게 됐고, 그 결과 결국은 전쟁까지 하게 됐으니까요. 할아버지 한 분이 인터뷰를 가져와 봤거든요. 한 2분 30초 되는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우리가 6.25라는 전쟁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한번 체감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영상을 먼저 시청해 보도록 합시다. 그 나머지 이제 캐보면은 이게 조금 남자 조금 남아. 그 연기하고 이제 칸에 이런 거 내가 기억이 나거든. 자, 한번 써주세요. 뭔가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을 어르신이 진짜 다 겪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저분들의 심정을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공부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우리나라가 분단이 돼버렸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상과 이념 때문에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져서 싸웠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두 개의 나라가 들어와서 싸우게 됐잖아요. 그게 누구랑 누구였어요? 미국과 소련이었죠. 결국 좌익과 우익,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부동강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옛날에는 지도 그릴 때 우와 선생님 지도 잘 그려요 이렇게 우쭈쭈도 해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두 동강이 났는데요, 북한과 남한은 국지전이라 해서 조그만한 전투를 계속해서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북쪽에 있는 그 사람이 이거를 답답하게 여기고 아예 밀어붙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죠? 바로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자, 왼쪽이 김일성입니다. 당연히 오른쪽이 김일성은 아니겠죠. 그리고 오른쪽이 누군지 아나요, 혹시? 그렇습니다. 오른쪽이 소련의 지도자인 스탈린이에요. 소련은 오늘날의 러시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소련의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그 말인즉슨 김일성이랑 한편이겠네요. 당시에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맨날 부탁한 게 뭐였냐면 전쟁하고 싶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 당시에 김일성과 스탈린이 나누던 대화를, 기밀문서를 찾아낸 게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요겁니다. 김일성이 스탈린 형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나요, 지금? 형, 나 전쟁할래. 전쟁하고 싶은데 나 전쟁할게. 전쟁. 근데 스탈린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답변으로?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스탈린은 처음에 소극적인 태도로 응대합니다. 왜냐면은 전쟁을 함부로 했다가 미국이 완전히 여기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핵을 날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스탈린은 신중하자,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문자 폭탄을 보냅니다. 저기에는 한 5번 정도를 해놨지만 실제로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70번은 넘게 부탁을 했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김일성은 전쟁에 진심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김일성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볼까요? 형, 경축, 중국이 공산화됐대. 자, 당시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중국은 아예 편을 갈라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국국내전이라 부르는데요, 국민당이랑 공산당이랑 전쟁 중이었거든. 근데 이 전쟁의 승자가 누구였을까요? 공산당이 이긴 겁니다. 그럼 중국도 이제 무슨 국가예요? 공산국가네. 중국, 북한, 소련 다 공산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한테 되게
불리해진 상황인 거죠. 당시에 공산당의 우두머리가 오택동이었는데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과 한편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조선의용군 기억하나요? 당시에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던 독립군 있잖아. 그 중국 본토의 조선의용군이 북한 쪽에 이제 합류돼가지고 3만 명의 병력이 추가돼 버린 겁니다. 그럼 북한군이 힘이 세졌겠네요? 그러는 와중에 하필이면 그때쯤에 이제 미군이 나 이제 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북한군은 힘이 세졌는데 우리는 미군이 빠져나갔네요. 그때 이제 김일성이 한 번 더 얘기한 거죠. 형, 나 이제 진짜 전쟁해도 돼? 하니까 이제 스탈린의 대답이 바로 요거였던 거죠. 재밌겠네. 진행시켜. 성대모사가 잘 안 됩니다, 원래.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렇게 스탈린은 실제로 전쟁을 승인하게 됐고 카땡땡톡 선물하기로 이제 T-34 탱크 200대 넘게 그리고 비행기까지 선물해주면서 김일성을 지원해줬던 거죠. 그리고 모택동도 이제 약속을 해줍니다. 상황 보고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까지 받게 되는 거잖아요. 완벽한 승리를 위한 조건을 갖추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내려온 시각을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는데 6월 25일 새벽 4시에 내려왔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6월 25일이었을까요? 왜냐면은 김일성의 목표가 뭐냐면은 김일성은 일단 여기 있는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봤습니다. 누구의 식민지로 봤을까요? 그치, 미국이 식민지라 생각했어. 김일성이 얘기한 거야. 미국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고 친일파도 제대로 처벌 못하는 이 대한민국을 내가 해방시켜주겠다라는 게 김일성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은 진정한 상징적인 의미의 해방을 위해서 이 전체 통일을 8월 15일에 완성을 하려 한 거예요. 왜냐면 8월 15일이 무슨 날이니까? 광복절이니까. 그럼 8월 15일에 완성하려면 적어도 50일 전에 출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8월 15일로부터 50일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 날짜가 6월 25일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6월 25일에 북한군이 쳐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북한군이 내려오는데 그때 당시 우리 국군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당시 하필이면은 많은 국군이 휴가를 나가 있는 상태였고요. 육군 고위 간부들은 축하연이 있어가지고 술을 먹고 새벽 2시에 잠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북한군이 언제 쳐들었다고요? 4시에 정말 타이밍 좋게 쳐들어왔어요. 얘네들이 노렸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게 딱 쳐들어왔을 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성모는 신사는 주말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 하면서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고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인 최병덕 같은 경우에는 6월 26일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각하, 저희가 의정부를 탈환을 했고 3에서 4일 후면은 평양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상황은 반대였겠죠. 오히려 의정부가 뺏기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승만은 일단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도망가야 된다는데도 안 도망가고 있었죠. 근데 6월 27일 날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한 거예요. 아, 뭐야, 서울이 진짜 점령당할 거야? 그럼 가야지 하면서 그때 이승만이 27일 새벽 4시에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승만이 그렇게 대전으로 이동한 것을 당시에 사법부, 입법부, 심지어 부통령까지도 몰랐어요. 그만큼 이승만이 조용히 간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만큼 나라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6월 27일 오후 1시에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서울 시민 여러분, 의정부에서 국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상황이 좋아졌으니 국민들은 국군 여러분을 믿어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으면 대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겠죠, 당연히. 이겼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서울 주민들이 안 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괜찮겠지 하고. 그리고 6월 27일 오후 9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방송을 합니다. 서울에다가.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방송을 하는 장소는 사실 서울이 아니라 대전이었죠. 대전에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적군들이 서울로 내려오고 있지만 미군의 지원을 빠른 시일 내로 받을 것이며 이 좋은 소식을 국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상황을 전달하긴 했죠. 하지만 여전히 서울 주민들에게 대피하라 이런 말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 서울 주민들의 생각은 아직은 괜찮나 보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은 저한테 얘기 들어서 알고 있죠? 벌써 그때 서울은 점령당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뭐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붙잡히면 나라가 위험해지니까 대전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뭐 본인은 대전에 있으면서 서울에 방송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다음 날인 6월 28일에 대포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하고 서울 주민들은 그때서야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서울 주민들이 대피를 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점은 서울 주민들이 대피를 국군들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방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방해를 하죠. 보이나요? 한강대교랑 한강철교를 폭파해서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 건데? 북한군이 내려오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국군 입장에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다리 위에 시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시민들이 있는데 그대로 터뜨렸어요.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0명이 죽거든요. 600명이 다리 위에 있던 시민들. 그리고 저거 터뜨리는 순간 150만 명의 서울 주민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북한군이 포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을 당하게 돼요. 이거는 누가 봐도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서투르게 대처를 한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은 3일 만에 점령당하고 많은 시민들이 다리에서 사망하고 많은 서울 주민들이 포로가 돼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뒤늦게는 아마 이승만 정부는 부산에다가 임시 수도를 세우고 상황을 대처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줘요. 16개국의 군사가 유엔의 아래에서 뭉쳐가지고 우리에게 오게 되거든요. 이분들 진짜 고마워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유엔군과 우리 국군이 열심히 싸워서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한 달 만에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던 거죠. 보이나요? 야, 땅 따먹기면은 거의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90%가 벌써 북한 땅이 돼버렸어요. 요것만 먹어버리면 이제 우리는 아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낙동강 방어선이라 불러요. 낙동강이라는 강을 따라가지고 미군과 그리고 우리 부대가 이렇게 방어선을 만들어 놓고 여기만 뚫리면 우린 진짜 끝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처절하게 싸웠던 거죠. 가끔씩은 저 낙동강 방어선까지도 뚫려가지고 낙동강 이남으로 북한군이 내려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인물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인 겁니다.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 뭐 메가더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이 찾아보고 좀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메가더에 대해서 그냥 인천 상륙작전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메가더 같은 경우에 가장 유명한 그게 아무래도 인천 상륙작전일 겁니다. 영화 많이 봤나요, 다들?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기억을 다 지워줄 거예요. 알겠죠? 하나, 둘, 셋. 오케이, 지워졌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자, 내가 왜 기억을 지웠냐면요. 영화의 내용은 실제랑 좀 많이 다릅니다. 최근에 미국의 기밀 문서가 공개됐거든요. 사실 영화에서는 이 인천 상륙작전을 그 많은 군대 간부들이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엄청 반대하잖아요. 6,000대 1의 뭐 경합적인 확률이다. 이거 절대 성공 못한다면서 반대했는데 뭐 메가더 정권이 밀어붙여서 성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미국이 이걸 성공할 줄 알고 있었어요. 일단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요. 서울과 가까운 인천을 차지하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배를 타고 돌아서 가자는 거죠. 전면전으로 여기부터 뚫고 지나가면은 북한군한테 너무 큰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뒤통수를 치자는 게 그 당시에 메가더 장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천을 점령하고 서울까지 점령하면 서울은 교통로가 다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보급로를 끊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북한군이 위에서 아래로 보급을 못 보내니까 승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메가더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미국도 이거를 승리할 줄 알고 보낸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극악의 확률, 그 얘기는 그럼 왜 나온 거야? 극적인 소설을 쓰는 사람들, 뭐 이야기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좀 와전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미국은 성공할 줄 알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인천으로 들어가게 됐고, 당시에 인천에 75,000명의 병력이 투입된다. 배들 보이나요? 멋있다, 그지? 이렇게 딱 인천에 들어갔는데 메가더 장군의 전략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김일성은 그 당시에 땅이 요거밖에 안 남으니까 당연히 병력을 다 어떻게 했겠어? 여기다 다 몰아놓은 거야. 근데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솔직히. 진짜 한 걸음만 더 가면 끝인 거잖아. 여기다 병력을 다 몰아놨는데 인천으로 들어와 보니까 병력이
부실한 거지. 다 부셔버리면서 서울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38도선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 날짜가 바로 오늘입니다. 10월 1일. 무슨 날? 국군의 날.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이밍 봐라, 타이밍. 뭔가 기념비적인 날에 역사 수업을 듣고 있네요. 그죠? 그렇게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하고 이제 압록방까지 10월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의 영토가 이랬습니다. 야, 이 정도면 거의 고려시대의 영토랑 비슷할 정도예요. 그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우리가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다 먹고 통일 성공하는 거잖아요. 당시 국군과 유엔군의 목표는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저거 다 통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얄궂게도 그때 이제 북쪽에서 새로운 지원군이 오게 됩니다. 보이나요? 중국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타이밍 참. 모택동이 상황 지켜보다가 드디어 군대를 내려보내게 된 거예요. 자, 중국군은 여러분이 인해 전술로 많이 알고 있죠? 사람들 때로 몰아가지고 우리를 막 힘들게 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중국군의 수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어요. 유엔군보다 조금 많은 정도? 근데 중국군은 왜 그렇게 잘 싸웠을까요? 전략, 그치? 걔네들이 전략과 전술이 진짜 능했거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친구들 전쟁 진짜 많이 했던 거 알아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배웠던 것만 얘기해보자. 청일전쟁 있었죠? 만주사변 있었죠? 중일전쟁 있었죠? 그리고 자기끼리 편갈라서 또 싸우고 있죠. 이거 국국내전이라 하거든요. 벌써 큰 전쟁은 4번이나 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싸웠는데 전쟁을 못할 수가 있어요? 잘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 싸우는 애들이 북한군이랑 힘을 합쳐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맥도 못 쓰고 쫙 밀려나게 된 겁니다. 어디까지 밀려나냐? 이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때 당시에 중국군이 밀려온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중국군 그래봤자 하면서 이제 나오는 유명한 짤이 바로 이건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다 이게는 전투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중공이 우리와 무슨 원한이 있어 이리 한단 말인가? 중공군이라고, 중공군이라고 어림도 없다. 그 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뭐 실제로 저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중국군이 쫙 내려왔고 다시 서울이 어떻게 된 거 알 수 있어요. 다시 점령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벌써 서울의 주인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이후에 우리가 힘을 다시 합쳐가지고 쭉 올려가지고 서울을 재탈환하는데 성공을 하긴 하거든요. 이제 서울 주인 몇 번 바뀐 거예요? 4번 바뀌었죠. 근데 그렇게 1년 동안 서울의 주인이 4번 바뀌고 나서 결국 위치는 어디야? 원점이네. 1년을 그 고생을 했는데 원점이네. 근데 위치는 원점인데 피해자는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진짜 안타깝죠.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 전쟁은 대체 무슨 이유로 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상황이 여기서 이제 고착화가 돼버려요. 서로 힘이 비슷하니까 어느 쪽도 쉽게 밀어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소련의 제의로 1951년 6월부터 휴전 회담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담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보이나요? 52년 6월에 시작했는데 언제 끝나요? 회담이. 53년 7월에 끝나요. 이게 2년이나 걸립니다. 회의가. 왜 그러냐면 소련이 일부러 좀 지연시킨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포로 송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로 다투다 보니까 결국 2년이나 걸린 겁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여기서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었겠어요. 산봉우리 하나라도 더 차지해서 선을 조금이라도 앞으로 내보내려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 보니까 윗사람들은 말로 싸우고 있을 동안에 우리 병사들은 서로 총과 칼로 싸우면서 무의미한 희생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죽어간 전사자가 5만 명입니다. 5만 명. 5만 명이나 그렇게 안타깝게 죽어갔어요. 자,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53년 7월에 우리가 휴전협정에 서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당시 이 휴전협정에 끝까지 반대했던 게 누구였냐면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무슨 생각으로 반대를 한 거였을까요? 이참에 다 먹어버리자.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또 휴전하면 언젠간 싸우겠다는 얘기인데 그럴 바에는 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참에 북진 통일을 성공하고 우리가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야지 더 이상의 전쟁이 없다라고 이승만은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통일을 안 하면 두고 후회를 할 거야. 그래서 미국한테 계속 주장을 합니다. 북진 통일하자. 거의 뭐 땡깡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고집을 피웁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휴전을 빨리 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설득을 해야겠죠. 이승만 설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이 내세웠던 카드가 바로 뭐냐면
요건 겁니다. 요거 한미수호 방위조약. 야 대한민국,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대한민국에다가 미국 군대 주둔해 줄게. 북한군 쳐들어왔을 때 막을게 우리가. 그리고 너희들 지금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 좀 해줄게. 이러니까 이승만이 그때서야 알겠다 했고, 그렇게 휴전이 이뤄지게 되었던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승만이 너무 땡깡 부려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피해자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승만이 그렇게 부린 땡깡 덕분에 우리가 미군 주둔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미군이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보면 뭐 긍정적이라도 볼 수 있고. 그래서 6.25 전쟁에서 이승만은 참 평가가 많이 갈립니다, 여기서도. 수도를 버리고 간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한미수호 방위조약에 대해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요. 판단은 언제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수업을 쭉 들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막 6.25 전쟁의 영웅들 얘기, 뭔가 극적인 전투 얘기 이런 얘기 사실 잘 안 했죠? 왜냐면은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이 평소에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인데 그런 얘기를 내가 또 반복해서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 대신 저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 전쟁의 피해자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인명피해 한번 볼까요? 남한군, 북한군 합쳐가지고 150만 명의 군인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보다 더 많이 사망한 게 누구냐면 민간인들이었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죄 없는 민간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끔찍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공장과 건물들이 다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던 거죠. 그리고 정말 슬픈 게 뭐냐면은 서울의 주인이 몇 번 바뀌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4번이나 바뀌었죠. 이 서울의 주인이 4번 바뀔 동안에 이 북한 쪽에 있는 군대와 남한 쪽에 있는 군대는 서울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제 사상과 이념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민간인 학살이 자행이 돼요. 대한민국 국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익 세력으로서 나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학살을 해버립니다. 근데 제가 방금 뭐라 얘기했어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잖아. 근데 가능성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몇몇 명을 그렇게 죽여버린 겁니다. 반대로 북한군은 또 어땠을까요? 다를 거 없었겠죠.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망가는 와중에 유엔군한테 협조할 것 같으면은 미리 다 죽여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프랑스 기자 한 명이 목격담을 서술한 게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집안 깊숙한 곳에서 장독대를 하나 꺼내더래. 근데 그 장독대에 뭐가 담겨 있었냐면은 깃발이 2개 담겨 있는 거지.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게 무슨 깃발이랑 무슨 깃발이겠어요? 그치. 북한의 인공기랑 대한민국 깃발이 같이 들어있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그 아주머니가 뭐를 선택해야 내가 살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생존할 수 있다면 어떤 국가라도 선택을 할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사상이고 이념이고 다 중요하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존이잖아요. 생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던 그 시대가 당시 1950년의 대한민국이었던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거든요. 여러분이 인권 수업을 배워서 알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죄 없는 피해자들을 또 조명해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학생들. 내가 6.25 전쟁 수업하면 여러분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은 전쟁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6.25 전쟁 때 학생으로 있었다면 다 전쟁에 참여했을 겁니다, 아마도. 당시에 14살에서 17살의 어린 학생들이 전쟁에 참가를 하게 돼요. 자발적으로 가는 애들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강제로 끌고 가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집에 있는 친구가, 나랑 롤을 같이 하던 친구가 잡혀가지고 전쟁하고 있는 거야. 잡혀갔는데 군대에서 뭐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들어가가지고 북한군이랑 싸우고 있는데 쟤네들은 총 쏘고 있는데 나는 장전하는 방법도 몰라. 그러다가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동성중학교 3학년 이우근 학생이 전쟁에 참여해서 쓴 편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 편지가 어머니한테 쓴 편지예요. 요거거든요. 요거를 한번 제가 읽어주도록 할게요.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명은 죽였습니다.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이렇게 다 편지를 쓴 거죠. 이 친구가 다시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이 편지가 어디서 발견되냐면은 그 이욱은 학생의 시체에 있던 옷 안에 있던 수첩에서 발견이 된 편지입니다. 결국 그 이욱은 학생은 편지도 다시 쓰지 못했고 어머니 품으로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학생들의 수가 7,000명이 넘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슬프니까. 그놈의 사상과 이념이 뭐라고 나라가 갈라지고 전쟁하라고 그 와중에 죄 없는 피해자들이 죽어나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현대사 수업을 배울 때 우리 국민들이 극복해 나가는 두 가지의 과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가 가난, 두 번째가 독재입니다. 근데 그 가난의 원인이 됐던 게 바로 이 6.25 전쟁이야. 공장이랑 건물이 다 쑥대밭 됐다 했죠.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경제 순위가 120개 국가 중에서 119위였어요. 최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순위 몇인가요? GDP 기준으로 9위까지 올라가거든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쭉 배워보도록 할 거란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대통령들이 독재를 하게 된대. 그 독재를 이겨내고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까지 되찾는지 그 국민들의 멋진 역사를 배울 겁니다. 이렇게 슬픈 역사 말고. 알겠죠?